자, 자기이해와 미래 디자인 시간, 이론 사이버 강좌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교수님이 조금 미리 요거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13주차로 계획되어 있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리 미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내가 4자를 하나 이렇게 크게 좀 써놨는데,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다음 주 여러분 14주 차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오프라인 수업으로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있죠? 여러분들 써봤는지 모르겠어. 자기소개서를 한번 교수님 받아볼까 해. 내가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장님한테 내는 자기소개서예요. 어떤 양식이든 상관이 없고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양식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취미 생활부터 뭐 이런 걸 쓰는 자기소개서도 있는데,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어, 디자인과 학생들은요. 포트폴리오가 뭐냐면은 결국엔 내가 한 작품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학년 때부터 쭉 한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1, 2, 3, 4학년을 갖다가 이렇게 작품들을 갖다가 모아놓으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1학년 때보다는 4학년 때 작품이 훨씬 더 훌륭하겠죠. 보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첫 페이지에 제일 잘한 거를 넣어요. 인테리어 전공 같은 경우는 4학년 졸업 작품은 이런 거를 합니다. 무대 디자인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디스플레이 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 건축을 하는 친구도 있고, 기타 다른 공간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아무튼 저 4학년 졸업 작품을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회사 면접을 간단 말이지. 근데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 주거 공간을 주로 하는 데야. 근데 내가 졸업 작품을 무대를 했어. 그래서 책자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할까?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넘겼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아무래도 이 친구의 특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맨 첫 장을 넘기자마자 무대가 나왔어. 그러면은 뭔가 조금 우리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다행히 내가 소개를 했던 그 디자이너라 나한테 전화를 주셨어. 이 친구를 지금 제 1순위로 뽑고자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고 불러드린 건데, 근데 우리랑 성격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를 끼워 넣을 수 있게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뒷장을 바꿀 수 있게끔. 조금 전공마다 얘기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고 마치 이 회사를 넣든 저 회사를 넣든 그대로 뿌리는 게 아니야. 그죠? 어느 회사를 가고자 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많이 놓쳐요. 많이 놓칩니다. 실제 자기소개서 이렇게 친구들 쓰는 거 보면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그 회사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맞는 인재라는 걸 어필을 해줘야죠. 때로는 그 회사에서 내가 정말 전공도 전공입니다만은 내가 갖고 있는 특기를 많이 요구를 하는 회사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전공 얘기보다는 그 특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요. 그 대상을 선정을 해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갖고 와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적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성적 내는 거에 지금 교수님이 결국 본 게 여러분 출석이랑 뭐가 있습니까? 발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바운더리가 적거든요. 성적 낼 수 있는 게. 기말에 한 20% 정도 반영을 할 테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다음 주 14주차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만나서 발표마저 듣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한 30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작성을 할 준비를 좀 해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오늘 길지 않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네. 혁명이란 단어가요, 때로는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1, 2, 3,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이자 우리 문명, 문화를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한 단계씩 도약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차 산업혁명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증기기관의 기계화가 됐다는 거죠. 증기기관차가 나오고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저 도시끼리 연결이 되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을 하고 산업도 발전을 하고 그런 후에 19세기 20세기 초에 들어와가지고 2차 산업혁명인데 이건 전기 에너지 혁명이죠. 전기가 발전됐다는 게 그건 무슨 얘기냐? 코드를 꽂고 자동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어떤 혁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 생각에는 1, 2, 3차 4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혁명 중에 한 가지가 2차 산업혁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도 3차 산업혁명이 계속 돼가고 있죠. 컴퓨터, 인터넷 정보화, 그래서 지식정보화 산업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얘는 뒤에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혁명이라고 봐야 되는 게 화이트 컬러 위주로 사무 쪽만 발전을 시킨 영향이 좀 커요. 그래서 생산 쪽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긴 미쳤습니다만 그 사무의 정보화를 만들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의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하면 뭐가 떠오르나? IoT, AI, 그죠? 인공지능부터 해서 IoT,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터랙티브하게 환경과 스마트 기기를 연결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조작 가능한 그런 환경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자잘자잘하게 드론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혁명이라는 단어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요. 중요한 게 이 콜에서는 이제 범용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어떤 그 부분들이 많으시죠. 그 철갑선 같은 경우로 거북선을 많이 언급을 하고 세계에서 거의 최초라고 일컬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조선시대 또 금속활자 갑인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그다지 이게 유명세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세계에서 그 가장 활성화된, 내가 지금 활성화라고 얘기했어요. 활성화된 금속 활자로서 쓰여진 최초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얘기 많이 한다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 삶을 지배를 했냐는 데에서 요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인자 같은 경우는 많이 쓰여지지 일반인들 뭐 서민들까지 다 썼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 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다시 얘기해가지고 범용적이지 못했다고 얘기를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텐베르크 활자는 그럼 어떤데요? 이걸로 성경을 300만 부를 찍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된 거죠. 그쵸? 말 그대로 얼마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여졌냐, 범용이 되었냐, 그런 차이입니다. 혁명이 되려면은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 2, 3, 4차 산업혁명, 다 그만큼의 변화에 힘을,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혁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범용성, 또 하나가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 어떤 시민들을 비롯해서
민족 의식성이죠. 의식이 기반이 돼야 돼. 그 속에서 싹이 튼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것은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해외를 갔다가 다녀오면서 그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갖다가 펴냈어요. 야, 외국은 서양은 이렇더라. 이거를 소개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서양 지식에 대해서 널리 전파를 한 그런 케이스죠. 100만 부 이상을 찍어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냐? 있었습니다. 육일준이라는 분이 서유견문을 만들었죠. 거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대. 근데 판매 불가가 돼버렸어요. 왜? 성리학과 유교가 판치는 조선시대에서 이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날라리 문화로 보이는 이 책이 과연 팔렸겠습니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식과 종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의식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가 먼저 물론 일어났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보다 훨씬 빨리 태동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의 어떤 그 의식성도 근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좀 늦추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을 얘기해 볼게. 아까도 얘기했었죠. 증기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차 산업혁명에 하면 증기기관차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증기기관 차를 만든 다음에 나온 게 아니죠. 앞에 보이는 아에롤리스 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데우면은 여기서 이렇게 스팀이죠. 스팀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겠죠. 일로 서로 이렇게 스팀을 갖다 뽑으니까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게 증기기관차의 바퀴죠. 그 바퀴 덕분에 증기기관차가 나오게 된 것이고 물자 교류가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 스타트가 그리스 수학자가 만든 거래요. 아에롤리스의 공부터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결국에는 범용화를 시킨 거. 문화를 발전시키고 교류를 발전시키게 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죠. 그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차를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국에서 이 아에롤리스의 공을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다. 탄광을 개발을 한 거야. 석탄을 캐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석탄 캐는 거 외의 인력이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은 석탄을 캐다 보면은 물이 많이 번져 나온대요. 물. 펌프같이 물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퍼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아에롤리스의 요 시스템을 이용을 한 이제 물 뽑아내는 펌프기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응용이 된 게 바로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부터 물자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근대화가 되는데 앞당길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 증기기관으로서 기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1차 산업혁명이고요.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전기, 그 다음에 석유로 인해 가지고 이 자동화가 극대화가 됩니다. 컨베이너 벨트가 개발됐다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컨베이너 벨트 어떤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트에 여러분들 그 물건 올려놓으면 계산대에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돼. 그런 게 이제 컨베이너 벨트에 응용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가 최초의 디젤 자동차가 있고요. 벤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어떤 역사를 쓴 것 중에 이 독일 비트를 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동차 강국이 모든 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2차 세계대전에 추축국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독일 자동차 유명하죠. 그치? 그러면 일본 자동차 전 세계적이죠. 내구성으로.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미국, 일본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키고 치고받고 싸운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쟁을 일으켰어. 그럼 자신이 있어야 돼. 뭐가 자신이 있어? 싸움에 자신이 있어야 돼. 싸움에 자신이 있으려면 뭐가 강해야 돼? 무기가 강해야 될 거야. 그렇죠? 전차등, 포탄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이 기계화를 얼마만큼 많이 시켰느냐가 아마 이들의 전쟁 승리의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 기계가 태동이 잘 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독일과 일본 등등이 되는 거죠.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독일 비틀 자동차,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가 국민차로 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포드 자동차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대중화를 시키는데 장본인이 된 게 바로 이 미국의 포드 T라는 자동차인데요. 포드 T라는 자동차를 이렇게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에 2,500달러 하다는 거를 3분의 1 가격으로 낮춰버린 거야. 기계화가 돼서 이게 자동화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난리가 나냐면은 아일랜드 영국의 길거리를 갖다 이 포드 T가 다 채워버려. 똑같은 자동차가 채워버렸어요. 자, 원래는 마차가 다니던 곳인데 자동차가 이렇게 북적북적거리게 만들다 보니까 누가 난리가 나. 원래 마차를 끌던 기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데모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반발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국 정부에서 기수들이 다 잡을 잃어버리잖아.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이렇게 레드 플래그십법이라는 게 생겨나요. 레드 플래그십법이 뭐냐면은 앞에 이렇게 기수가 가고요. 마차죠, 마차. 3.2km래요. 이 속도가요. 마차가 끄는 이 도심에서 끄는 이 마차의 속도가 이거보다 자동차 속도가 더 빠르면 운행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자동차로 3.2km면은 그게 차가 달리는 거니?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죠. 사람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영국 쪽에서 자동차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많이 마련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자동차가 훨씬 더 상용화가 된 거죠. 범용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독일이 그 영향력을 갖다가 가져가게 되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는 전기의 어떤 그 효과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이런 펌프들을 갖다 만들고 돌리는 데 있어서 전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석유 효과가 있죠. 나일론 산업을 일으키고 아직도 이 펌프를 이용하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좀 구시대적으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겁니까? 91년도에 소련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가 원래 연방 국가였죠.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아니면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가 다 하나의 원래 소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으로 다 묶여있던 나라였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 그죠? 주연합이지 않습니까? 그거 마냥 USSR이라고 불렸단 말입니다. 이게 일일이 다 나라가 다 떨어져 나가서 오늘 러시아가 소련의 모체 마냥 남게 된 그런 계기죠.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불렸었어요. 그 나라들을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땅덩어리가 컸었죠. 그 구소련이 붕괴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북한의 석유 공급이 이제 중단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할 때, 그래서 석유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결국 이 농업하는 데 많이 쓰였을 거 아니야. 석유를 이용한 펌프를 만들고 그 펌프가 또 물을 갖다 대가지고 농작물을 만드는데 이 농작물을 댈 수 있는 펌프를 돌릴 수가 없게 됐겠죠. 그때부터 김정은 위원장 전에 그 아버지 된 분이 김정일 위원장이었죠. 그 김정일 위원장 때 지금 북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의 행군이라고 있었어. 잘 먹지도 못하고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기. 예, 지금 북한도 어렵습니다만 그 고난의 행군을 한다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 구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 석유 공급이 중단됐다는 거, 하나의 이런 사태가 있어서 북한이 지금도 발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격결이 쌓이고, 또 요즘은 또 어떤 게 북한의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 외국으로부터 지금 자본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 왜 그래? 자꾸 핵무기 개발하고 포탄 쏴대고
무기 개발하는 데만 돈 계속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인민들은 지금 다 굶어 죽어가는데 아유 저 북한 얘기 그만합시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석유가 그만큼 또 이 방직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증기기관 통해서 운송혁명이 일어나고 컨베이너 벨트를 통해 가지고 전기, 석유, 그 다음에 이게 전 자동화되는 혁명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얘기를 하자면요.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지식정보 산업을 갖다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직과 관리직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관리직 쪽, 사무직 쪽의 발전을 갖다가 일으키는 데 좀 요인이 됐다고 봐야 될 거야.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혁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무혁명이 일어남으로써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인터넷 파일화죠, 파일화. 그러니까 종이 쓰임새들을 좀 많이 줄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모든 걸 보내고 이 공간 인테리어 쪽에서는요. 도면을 갖다가 다 CAD 파일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송이 빨리빨리 가능해졌다는 부분.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서부터 자,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넘어가볼게요.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 인터넷 오브 싱이죠. 이를 IoT라고 부르죠. 이렇게 많군요.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그치? 아규멘티드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공간 AR, VR 전공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장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거 마냥 그렇게 느끼게끔 해주는 거. AR 기술, 또 VR. 버추얼 리얼리티죠. 그 다음에 또 빅데이터도 있고요. 자, 사이버 시큐리티. 이 같은 경우는 안전 보호와 관련된 건데, 저 CCTV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 아이클라우드 비롯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교수님이 지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패드가 있어 거실에. 여기서 모든 걸 다 제어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장이 잘 나요.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에러율 같은 것도 많이 좀 줄여야 되겠죠. 경비실이랑 직접 연결하고 또 이게 더 나와서는 핸드폰으로 그냥 SNS로 연결을 하든지 SNS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말실수했습니다. 그거는 SNS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인터랙티브죠. 인터랙티브로 다 제어를 할 수 있게 집의 모든 기능들을 아니면 차의 모든 기능들을 이런 것들이 IoT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시대가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집안 온도를 50%로 맞춰놓고 외부에 나왔다가 들어올 때 50%로 맞춰놓고 온도를 21도로 맞춰놓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잖아. 그럼 화장실 바닥이 내 몸무게를 갖다 체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컨디션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죠. 체중 비만,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다이어트 신경 많이 쓰잖아. 어제보다 살이 쪘네, 줄었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체온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을 또 알게끔 해주는 바닥 타일이지 타일 기술도 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그런 시대죠. 자, 그 다음에 AI. 이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인데, 일본의 파로라는 물개 인형 상당히 유명해요. 이게 어른들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죠. 심리적으로 고독화되는 거. 그래서 고독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 자식들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노인들이 되면은 이 연세가 되셔가지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고독함이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먼 미래지만 교수님들도 멀지 않은 미래에 또 이제 노인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노인들의 그 고독함을 갖다가 좀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만들어낸 AI 로봇, AI 동물 있죠. 이 물개입니다, 물개. 그래서 이 물개가 말도 걸어주고 그리고 때 되면은 뭐 밥 먹고 뭐 하는 이런 알림 설정도 되고 그리고 딱 애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할머니가 안고 계시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덜 고독함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죠. 이런 AI 기술이 탑재된 이런 인형들도 나오고요. 소프트뱅크에서 나온 페퍼 기계죠. 이 페퍼 기계 이거 뭐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서빙해주는 기계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메뉴 알려주고 뭐 주문하는 거 도와주고 요즘 대부분이 다 이런 로봇까지 설치는 안 돼 있다고 치더라도 대부분 다 이렇게 주문 같은 경우 직접 받지 않고 다 이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햄버거 가게 같은 데들 이렇게 가보면 다 주문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시스템들은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그리고 또 이런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자율주행차는 나는 교수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운전을 뭐 지금 25년을 넘게 했죠. 난 자율주행이 나와도 자율주행을 못 맡길 것 같은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내가 느끼는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이 자율주행을 갖다가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 중에 한 가지 좀 그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래요. 차한테 운전을 못 맡기겠어요. 고속도로 가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오류 나가지고. 네, 그게 상용화가 되는 시대가 이제 오겠죠. 드론으로 이렇게 피자를 배달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컨베이너 벨트 2차 산업혁명 때 얘기 나왔던 거죠. 이게 ICT 자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테슬라 자동차는요, 일반 자동차보다 철강이 덜 들어가요. 또 경량화를 시키고 요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 요 플랫폼 위에다가 껍데기만 싸는 시스템이야. 이거 자체가 다 뼈대가 되는 시스템이 있죠. 그렇죠. 이게 대부분 지프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조립상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프레임 위에다가 덮개를 대부분 덮는 이런 형태의 차들이 많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자, 테슬라는 여기 들어가는 철강마저도 다 경량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컨베이너 벨트로 사람들이 쭉 써가지고 엔진 넣고 여기서 시트 넣고 뭐하고 이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로 다 찍어낸대요. 한 대 한 대씩. 그래서 어느 지금 한 파트에서 조립 공정을 마무리하고 그냥 차가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컨베이너 벨트를 질질 끌고 올 만한 이런 공간 절약도 될 것이며 아까 얘기했지만 철강도 덜 들어가죠. 그렇죠? 노동력도 감소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여기다 액체 고체 전기죠. 이런 것들을 기계가 다 돌려가면서 그냥 조립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공간 절약이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철강 수요가 감소가 되겠죠. 철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라이팅하게 만드는 겁니다. 차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자리에서 조립을 다 해버리다 보니까 엔진 조립이고 뭐고 원래는 뼈대를 만드는 철강을 갖다가 어느 나라에서 캐가지고 뼈대 만드는 나라로 또 이동을 해서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만 가지고 또 이동을 해가지고 일로 오고 엔진은 어느 나라에서 조립한 걸 받고 또 프레임을 어느 나라에서 조립한 걸 받고 하다 보면 운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동시에 노동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한 자리에서 ICT 기술로 컴퓨팅 환경으로 다 조립을 시킨다라고 얘기하면 즉슨 노동력과 코스트가 감소가 될 것이야.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자동화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공간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갖다가 한 곳에서 그 나라에서 조립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자, 5번의 빈익빈 부익부 양상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요. 제3국에서 조립을 하고 들어오잖아. 대부분 이 조립하는 나라보다 이거를 이제 하청업체죠. 하청업체만 조립을 해주는 나라들이죠. 이들이 이 덕분에 먹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필요가 없어.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하청업체가 일을 주는데 너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굶어 죽게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결국은 폭망하게 된다는 그런 요인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바다 프레몬트에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공장은 대부분 어디 모여 있어요? 디트로이트에 있죠. 근데 이들은 글로 들어가지도 않았어. 여기 있지 않아. 어마어마한 데에 이렇게 와 있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소위 말하는 벨트를 구성을 한 거죠. 그렇죠. 이쪽 디트로이트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과도 또 이 정도의 어떤 그 부심한
이들이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이런 식으로 공장을 가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지역에 특별히 구애를 또 받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서 고정적으로 어떤 물품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런다면 이 지역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부터 또 해방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제조업을 기반 ICT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혼다 자동차, 그다음에 소니 자동차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자동차, 소니는 원래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자동차 회사가 아닌데 혼다랑 손을 잡고 자동차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런 거를 신경을 쓰고 있어요. 소니는요. 자동차는 일단 혼다 너희들이 만들어. 너희들이 잘 만들던 거 아니야. 그래서 협약을 콜라보를 하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차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여기다가 문화를 집약을 해볼게. 영화를 볼 수 있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내 생각엔 그래.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젠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디자이너만 취업하고 자동차 기술자만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화 관련된 사람도 취업을 하고 음악 관련된 사람도 일부 취업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우리 인테리어나 공간 쪽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 있죠.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있다 보니까 가상현실 세계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공간 디자이너들이 또 따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대비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이 스킬에 대한 요구사항도 점점 좀 높아지고 있어. 자꾸 컴퓨터 노예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자,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 팩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운동화 여러분들 많이 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점이 이게 3D로 만든 거예요. 3D 프린팅 기술을 만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듭선이 없죠. 봉제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더 감소가 돼버리죠. 요 깔창도 3D로 만들어서 요것만 붙이는 겁니다. 요 부분만 하자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 외로 금방 다른데요. 마모가 좀 심하다고 얘기를 해. 네, 그런 단점이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3D 프린팅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마 얘도 마찬가지로 하청으로 조립하고 이런 어떤 그 회사나 이런 나라가 있다고 보면은 그런 나라들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 그걸 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장 현실,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내가 가구를 하나 사더라도 우리 집 사진을 갖다 찍어서 매칭을 시켜볼 수 있다든지 어떤 옷을 사는데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이걸 매장에서 내 사진을 갖다 찍어가지고 내가 입은 것처럼 매칭을 시켜본다면 훨씬 수고가 덜 하잖아.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교육 환경 같은 경우에도 가상현실로 버추얼 리얼리티를 만드는 거죠.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이걸 교육에 또 이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이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 정치 쪽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RE100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께서 회담을 할 때 이 RE100 때문에 좀 곤욕을 겪으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RE100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범용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치적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스러워서 또 얘기하다 말아야지. 교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이 RE100에 관심이 있습니다. RE100이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재생에너지가 뭐가 있죠? 풍력, 조력, 그죠? 대표적인 게 태양광, 태양열 등이 있습니다. 뭔가 에너지를 다시금 생산을 해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 재생에너지의 시대, 이게 100%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지금 100% 아닌가요? 이거 천만에 맞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석탄, 석유,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있죠.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의 상품들은 다 이 RE100의 기준을 해가지고 이걸로 생산된 걸로만 이제 수출이 가능하다든지 수출 수입을 갖다가 이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급하게 지금 전기차 다 만들어내고 지금 그런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제조업의 기본 기자,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CT 산업이 지금 조화가 돼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스마트화에 유리한 메트로시티,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되냐는 걸 써놓은 거예요. 일단 생산제조 뭐가 있습니까? 기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생산, 전자기기 생산을 잘하는 나라가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됩니다.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 빅데이터 기반, 우리나라가 이 ICT, IT 기업의 기술력은 상당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빅데이터 발전된 나라에 포함이 되고요. 스마트화에 유리한 메트로시티를 갖고 있느냐. 서울 빼놓을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 서울. 그렇죠? 사회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인가. 이거는 정치가들, 그러면 경제학자들의 역량에 달렸습니다. 이걸 얼마만큼 좀 잘해주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분이 이 나라를 이끄냐.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한때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 후보님, 그렇죠? 안내 연구자신 분 안철수 후보님이 이걸 가지고 공약을 많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앞으로 성장에 있어가지고 유리한 나라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주도할 나라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 5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도 포함이 됩니다. 워낙 많은 인력이 있고, 이들도 나름대로 지금 중국도 자동차 생산하고 좀 그래요. 그 다음에 IT 기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노동력들을 포함해가지고. 독일, 미국, 지금 말할 거 없죠. 독일 깃발 맞나요? 얘는 혹시 동독대 깃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수했다면 알려 좀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대표 국가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거.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조로 알아두시고. 자, 자랑스러운 얘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참조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게 될 사회는 저 교수님이 겪어온 사회와는 또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를 겁니다. 또 어떻게 변화가 되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얘기가 나오도 그러잖아.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잘 예견을 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거는 내가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할수록 내가 많이 알게끔 돼 있어.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취하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